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형법 강의를 하고 있는 최정우 선생님입니다. 요번 그 국가직 시험 그 해설 강의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저번보다, 시험이 좀 무난하게 출제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고득점이 가능했던 시험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형법 총론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친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죠. 자, 그 형법 제31번에 형법 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있죠. 자, 여러분 그 친고죄 두 문자는 다 알고 계시죠? 친모 사업비는 자, 친고죄 자, 두 문자 알고 계시면 되겠죠?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그다음에 상대적 친고죄. 상대 친고죄는 우리가 그 친족 상도례에서 328조 2항 비동거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밀 침해죄. 자, 그러면 여기 1번에서 보시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 있죠. 자,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당연히 보다 친고죄에 해당이 되겠고 맞고요. 자, 2번 친고죄 고소는 절차법적인 소추조건에 해당이 되죠. 맞고. 자, 3번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 공소제기에는 자, 직접 행위자 외에 양벌 규정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 자, 우리 여러분 그 형사법에서 이제 고소 불가분의 원칙상 인적으로서 이제 연결됐기 때문에 행위자에서 직접 행위자에서 고소가 있으면 별도로 양벌 규정 받는 자에서 별도로 고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자, 4번에 사기죄 행위자 피해자가 사돈지간이죠. 자, 사돈지간. 자, 사돈지간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친족상도례에서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안 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28조 2항에 비동거 친족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상대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공소제기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지는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형벌 규정. 자, 형벌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1번. 한 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해진 것을 간주한다는 형법 부칙 규정이 있죠. 자, 이 형법 부칙 규정. 형법 규칙 규정은 형법에 관련된 요 형법 그 관련 법규만 형법 규정만 요 부칙 규정이 조항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 질문이 뭐라냐면 사조 1항은 친구법의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자 다른 법률 여기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봐야죠.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부칙은 우리 총칙상의 모든 것이 다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요 해당 법률만 적용되는 거죠. 다른 법률 사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2번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형이 국법보다 경하되는 자 국법보다 경하게 된 때는 자 국법하고 신법이 있을 때 국법보다 경하게면은 신법이 경하게 바뀌면 뭐 적용이죠? 신법을 적용하죠. 자 형이 그 국법보다 신법이 경화된 신법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신법이 하지만 자 신법 적용은 원칙이죠. 자 문제는 신법에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경과 규정 이걸 이제 부칙 규정이라는데 경과 규정을 두어서 국법을 적용한다 해서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맞고. 자 3번은 포괄일죄에 나오면 무조건 신법 나오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있겠지만 포괄일죄는 분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맨 끝에 신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포괄죄에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때는 법률 종료 시에 그 신법을 적용한다. 그렇죠? 맞는 질문이고. 자, 4번. 자,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이 가벼워진 경우. 자, 그러면 법정이 가벼워졌죠. 그러면은 국법하고 신법이 있을 때 신법이 가볍게 받겠죠. 그러면 이때는 가벼운 신법을 적용하죠. 그럼 신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법이 공소시효 기준이 되겠죠. 이때는 가벼워진 경우에도 개정 전 국법이죠. 국법의 법정이 공소시효 기준이 된다. 신법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국법이 기준이 된다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4번이 틀렸고.
자, 3번 들어갑니다. 자, 3번 보시면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1번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 결여로 인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연령에 따라서 소년법 보호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소년법 적용되고 그 다음에 맞고 그 다음에 우리 형사 미성년은 벌하지 않죠. 형사 대상되지 않지만 소년법상의 연령별로 촉법 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형벌은 부과할 수 없지만 이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고. 자, 2번 정신적 장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배멸 능력이나 행위 통력이 있었다면, 자, 범행 당시 사물배멸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다면 심신장애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맞고. 자, 3번에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죠. 법관이 판단하는 이제 법률적 판단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하면 사실적 판단이나 또 틀리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 의견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도 법원 여러 사안을 종합해서 심신장애 유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맞고. 자, 4번으로 합니다. 농아자라도 행위 당시 사물배멸 능력에 따라 행위 통제 능력이 있는 경우 형을 강경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형사 미성년자하고 농아자는 순수 생물학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죠. 규범적 요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방법, 농아자면 농아자, 형사 미성년자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적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물배멸 능력이나 이에 대한 통제 능력 경우 이거 필요 없이 무조건 형을 감경해 줘야 됩니다. 필요적 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갈게요. 자, 법률의 착오, 금지 착오죠.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1번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행위 정황과 행위에 대한 개인 인식 능력이 고려돼야 한다. 자, 맞고. 아이고. 2번에 보시면 형법 제16조가 자기 행위가 법령에서 제거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에 한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 부지는 건 아니다. 자, 이때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거죠. 처벌 조항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처벌 조항이 있는지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책임 파트에서 만약에 위법성 인식이 없어요. 자,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무슨 착오죠? 이건 금지 착오죠. 금지 착오에서 이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게 되는데, 자, 처벌 조항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 위법성 인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이제 금지 착오로 가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법률의 부지라 하더라도 앞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금지 착오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단순이라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을 얘기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이때 강행법규 위반에 선생님이 표시한 건 뭐냐면 피해를 지켜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있죠.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미성년보호법 위반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라면은 그 업주가 그 단속이 되고 나서 난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청소년 보호하는 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예컨대 그 술집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필히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단순한 법률의 부지 이런 강행법규 위반은 처음부터 금지착오 자체가 안 된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한 것은 아니다. 맞고. 자, 3번 대법원 판례에 비춰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 판매 제조이죠. 자, 무허가 의약품 판매 제조. 이게 바로 이제 약사법 위반이에요. 자, 약사법 위반은 여러분이 봐도 무슨 법규? 강행법규, 필히 지켜야 하는 법규입니다. 그래서 제조 판매 행위를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오인했다 하더라도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오해했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히 있다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게 아니라 기준점이 뭐냐면 강행법규 위반, 필히 지켜야 하는 법을 위반했어요. 그럼 아예 금지착오도 안 되고 정당히 이유도 없다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도 맞고 4번으로 할게요.
자,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에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했죠. 이거는 부동산 중개법 위반입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도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이유 있다 없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인의 정당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하겠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가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 자, 1번에 보시면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해서 다른 의사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그 의료행위 다른 의사에서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죠. 자, 다른 의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할 주의면은 있다. 수평적 분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임한 거에 대해서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주의는 있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됩니다. 자, 2번 들어가면 내과 의사하고 신경과 전문의죠. 이것도 이제 1번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내과 의사와 신경과 전문의 수평적 분업이죠. 수평적 분업은 상호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과 의사 신경과 전문의 협의 진료 결과 신뢰하여 뇌혈관 계통, 즉 신경과 영역이죠. 간살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서 퇴원 조치했죠. 그럼 내과 의사는 신경과 전문의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피해자 지주막 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내과 의사는 가시 인정되지 않는데 인정된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3번. 의료인이 가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업무, 직무, 자,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보통의 주임이죠. 그죠? 그럼 사회 일반인 중심으로 의료사고는 의사를 중심으로 주임을 판단하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 요 반에서 가실 사고 나면 요 반이 이제 그 일반인이 되겠죠. 그 일반인 보통인 주의를 주임 판단해야 하고 맞고. 자, 문제는 요 집단에 있어서도 특수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특수한 지식 고려 대상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보통인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원칙입니다. 보통인 주임을 판단하고 자, 사고 당시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등을 이런 특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합니다. 의사는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자, 어떤 진료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떤 결과만 정당하고 이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가시다 갈 수는 없다. 요 진료 결과만 보는 게 아니죠. 설명 의무를 다 했냐 안 했냐, 그죠? 설명 의무를 다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실 의무를 판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진료 결과만 놓고 어느 놓고에서 정당하고 이에 따른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가시다가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틀린 점이죠. 요 결과만 보는 거 아니라 설명 의무를 다 했냐 안 했냐 판단해 주는 거죠. 4번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료사고는 이제 가실을 그 결과로 중심으로 해서 주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설명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인간관계가 있어야겠죠. 그걸 얘기를 한 거고. 자, 6번으로 합니다. 자, 가로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피고인이 만 12세 피해자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중학교 1학년이 14세라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13세 이상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12세인데 피고인이 만 12세 피해자인데 이제 14세라는 게 표현했기 때문에 또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죠. 그러면 12세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12세 인식하지 못했죠. 그래서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다. 이런 것은 행위자가 인식을 못한 거죠.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셔야겠죠.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2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치명적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회 찔러서 피해자가 가다 찔렀다. 자, 여러분 그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몇 회, 20회 정도 힘껏 찔렀다는 얘기는 살인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겠죠. 2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 3번 들어갑니다. 자, 피고인이 그 청소는 의심되는 피해자의 단지 나이만 묻고
신분증 등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신 채 청소년 피해자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해서 성매매 알선한 업으로 했다면은 알선 영업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거죠. 자, 여기 뭐 단지 나이만 묻고 구두상을 묻고 뭐 연령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고의가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근직을 불가능히 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부터 뭐 했죠? 생산 자재 용품을 물품 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파산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물품을 받으면 처음부터 넘겨줄 의사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다는 얘기죠.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고의가 인정되겠고. 자, 7번 들어갑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1번에 자,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피해자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 그 처리에 뭐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2번에 피고인이 태풍에 대비해서 미리 선박을 이동해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자 선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닷줄을 풀어 인근 피조기 양식장이 막대한 피해를 줬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 피고는 뭐 선장이 납시다. 선장은 누구를 위해서? 선원을 위해서 타인의 법익이 존재하죠. 그럼 현재 유난이 태풍이 대습해가지고 이제 배가 전복되는 현재 유난 존재하죠. 그럼 마지막 수단으로 닷줄을 드리고 보호받는 것은 생명 신체고 침해받는 것은 피조기 양식장 재산이죠. 그래서 긴급 피난이 해당이 되는데 긴급히 인정할 수 없다 하니까 2번 답이 됩니다. 자, 3번. 행위 당시 승낙을 얻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명의자가 당연히 그 작성을 승낙했을 것에 추정되는 경우 이때는 사문서 위조 변조 성립하지 않는다. 추정적 승낙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됐고 4번 들어갑니다. 자, 연립주택 아래층 을이 위층 갑의 집을 통하는 상수도관 밸브를 잠가 수돗물이 나오지 않자 이래 고통을 겪던 갑이 이를 확인하고 밸브를 열기 위해서 을의 집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맞고. 자, 8번 들어갑니다. 공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됐어요. 자,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해 공동 범위를 실현하는 의사로 암묵적 상통이죠. 자, 우연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했을 때는 공동 가공 의사가 인정되겠죠. 하더라도 공동정범 성립이 된다. 그러면 우연적 공동정범이라든지 순차적, 암묵적 다 의사결이 있으면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1번 맞고. 자, 2번. 2인 이상이 공동의 죄를 범한 때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반드시 같은 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컨대 우리 필요조건범 같은 경우 있죠. 그 필요조건범보다도 이제 공동정범일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 자, 맞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공동정범 책임이 독립성이 인정돼가지고 예컨대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하고 성인이 갑하고 형사 미성년자 을하고 만약 공모를 했으면은 공모에서 공동정범을 범하게 되면 미성년을 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책임의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형을 처벌할 필요는 없다. 맞고. 자, 3번. 구속요건 행위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는 공모자에게 공모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으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한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기능적 행위에 존재해야 한다. 그렇죠? 기능적 행위,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4번 들어갑니다. 자,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공모했죠. 서로 공모했으면 이때는 공동정범 될 수 있는데 공동정범 될 수는 없고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들어갑니다. 쟁의행위. 자, 쟁의행위. 자, 다음에 판례히 한다. 자, 1번.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고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고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고 부당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정당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도 회사 측이 들어주지 않아. 그럼 당연히 쟁의 행위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당한 요구사항을 했어요.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만 있죠? 정당한 요구사항만 있죠? 그죠? 자,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정당한 요구사항만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당연히 쟁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해야죠. 당연히 쟁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쟁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정당성은 있었다? 정당성은 없다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네 부당한 요구사항 빼고 이제 정당한 요구사항만 딱 제시를 했는데도 쟁의 행위를 하지 않아? 그럼 너네 주된 목적은 뭐다? 부당한 요구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으면 정당한 요구사항은 남기 때문에 당연히 쟁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정당성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질문을 보게 되면 쟁의에 추구된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된 목적의 진정한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렇죠? 부당 요구를 한번 빼보란 얘기죠. 빼보고 나서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1번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에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자야 지인은 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노사관계법 있죠. 자, 노사관계법 있으면 자, 경영자 측이 있고 노조 측이 있어요. 자, 이때 서로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서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즉 경영자 측의 고유 권한을 노조 측이 관여하면 안 되고요. 노조 측의 고유 권한을 경영 측이 관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업의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자, 이 구조조정은 경영자 측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노조 측이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자의 변경,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반대는 쟁의행위를 정당 인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봐야 되죠. 있다는 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이제 그 노사관계법에서 요거 지금 나왔죠? 고유관을 건들면 안 되고 그다음에 노사관계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법 약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자, 그러면 3번 봅시다.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 개시에 앞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1항에 의해서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당은 상실되지 않는다.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얘기에는 절차를 밟았다 안 밟았다? 안 밟았다. 그렇죠? 쟁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틀린 점이 되겠네요. 자, 4번 질문 보시면 쟁의 행위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에 그쳤죠. 점거하는 부분이 점거가 일부죠. 일부에 그친 경우는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치고 사용자 측의 그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경우를 하더라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무실 그 출입구 그 사무실 일부만 점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업무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것은 이제 변경기를 하더라도 이미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건 틀린 질문입니다. 일부 점거한 것은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0번 들어갑니다. 범죄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죠. 자, 1번 내란죄. 자, 내란죄를 보게 되면 다수인이 한 집안이 평온해야 할 정도의 폭동을 했을 때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봐야죠. 그러면 폭동을 하게 그 평온해야 할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태범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폭처법 단체 등의 조직이죠. 같은 법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조직하자마자 바로 뭐죠? 즉시 성립이 되죠. 이 같은 동시에 완성되는 뭐다? 즉시범이다. 즉시범이지 계속범은 아니다 보셔야 됩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성립하는 거죠. 자, 3번 직무유기죄. 자,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즉시범이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위법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범죄이지 그 즉시범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맞고. 자, 4번에 보시면은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 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을 이탈하자마자 뭐죠? 이탈하자마자 바로 성립하는 거죠. 그냥 또 그냥 지적된 점에서 계속범위에 해당한다? 아니죠. 계속범위 아닙니다. 즉시범위에 해당이 되겠죠. 이탈하자마자 바로 성립하는 범죄죠. 계속범위 될 수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1번 들어갑니다. 실행의 착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1번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는 구속요건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된 것이 아니고 범죄 구속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될 때, 즉 현실적 위험이 포함될 때, 요거 개시할 때 이제 실행 착수가 있는 얘기죠. 실행 착수 시기는 기준점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법익 침해 전 단계도 아니고 법익 침해 직접적인 전 단계예요. 그러면 법익 침해 그 직접적인 현실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는 거, 직접적인 전 단계 할 때 개시하는 것이 속하다. 맞고. 자, 2번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2차 매수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자 계약금만 받았죠. 즉 중도금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 실행 착수를 볼 수 없다. 원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중도금을 받을 때 등기를 넘겨줘 협력 의무, 이때부터 이제 실행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없고 맞고. 자, 3번 주간에 주거 침입했죠.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자, 문제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있죠.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야간 주거 침입도 야간이고 절도도 야간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때 주간에 주거 침입하고 야간에 절도를 하겠을 때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실행 착수 볼 수는 없다 봐야 되죠.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자, 4번 소매치기가 피해자 상의 주호증 금품을 훔치려고 그 호주증을 뻗어 그것들 더듬었다. 그것들 더듬었대. 그 것들 더듬었다는 얘기는 지갑을 만지기 직접적인 전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행착수 인정됩니다. 실행착수 해당 범위 탁락하다. 맞고. 자, 12번 들어갑니다. 자, 12번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번에 2인 이상의 상호 의사연락하에 가실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가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자, 우리 행위공동설, 판례이면 행위공동설 따라서 이제 가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분업적 관계, 특히 이제 분업적 관계에 있을 때 의사연락하에서 가실을 함으로써 가실범 공동정범 인정하고. 자, 2번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 범행 공모했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 합동절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합동범 우리 이제 삐끼주연 사건 많이 아시죠? 갑을병이 예컨대 갑을병이 이제 그 합동절도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km 떨어진 곳에 을병이 범행 현장에서 절도를 하죠. 범행 현장 절도를 한 을병은 뭐죠? 특수절도죠. 특수절도입니다. 그리고 갑도 합동절도 공모했기 때문에 합동절도 신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갑도 특수절도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를 하게 된 특수절도는 뭐죠?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와줬으면 뭐죠? 갑이 그냥 의사력 없이 도와줬으면 특수절도의 방조범, 교사시켰으면 특수절도의 교사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외부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특수를 붙이면서 공동정범이 되려면은 범행 현장에 최소 몇 명? 2인 이상이 있어야지만 그 외부인데 특수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 범행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도 합동범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합동범, 즉 여기 얘기하는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데 없다 하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2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3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그 결과를 공동할 의사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기본범죄인 예컨대 상해 치사할 때 상해 치사 있죠. 근데 기본범죄 공모를 하고 치사하는 공모 필요 없고 뭐만 있었는데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까지 공모할 필요는 없고 맞고. 자, 3번 공모자가 공모에 여기 있죠. 봐요. 주도적으로 있죠. 주도적. 자, 오렌지 그 공모 공동정범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주모자, 전체 사건을 다 파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녀석은 현장이 없더라도 공동정범 인정이 됩니다. 자, 문제는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공모자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는 그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한
당연히 공모관계 이탈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13번 들어갑니다. 교사범 들어갈게요.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1번 정범의 성립은 교사의 성립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의 성립에는 정범의 범죄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공범 종속성설이죠. 우리 판례가 채택하는 공범 종속성설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맞고. 자, 2번 A가 B에게 범죄를 저지를 요청한 것을 알고 있는 갑이 A의 부탁을 받고 A 요청했는데 B에게 전달, B로 하여금 범위를 야기한 것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A가 B에게 범죄를 저지를 요청한 것을 알고 있죠. 교사시킨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갑이 A의 부탁을 받고 B의 요청을 B에게 전달해서 B로 하여금 범위를 야기케 했잖아요. 그렇죠? 뭐 했죠? 범위를 야기케 했어요. 당연히 뭐죠? 교사범이라는 것은 범죄 결의 없는 녀석을 범죄 결의시키는 게 교사범이잖아요. 그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 알고 있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청을 전달, A가 B에게 범죄를 저지를 요청하고 있는 교사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그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갑이 A의 부탁을 받고 A 요청의 을 B에게 전달해서 뭐해서 B를 다시 결의시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교사를 받고 나서 다시 또 교사로 인해 가지고 간접 교사도 가능하네요. 그죠? 간접 교사로서 교사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2번 질문이 틀렸고. 자, 3번에 중상해를 교사했죠. 그러면 치명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있다 봐야겠죠. 그럼 피교사 살인을 시행한 경우 교사자가 피해자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때, 자,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교사자에게 상해치사의 교사범 책임을 지을 수가 있다. 그렇죠? 자, 4번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교사 예비 음모를 벌하겠다면 교사를 예비 음모에 준을 처한다. 그럼 교사 받은 자가 승낙하고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했다. 그죠? 그러면 강도를 하라 했더니 거절했죠. 그럼 실패한 교사로서 때 교사자를 예비 음모, 즉 시행착수니까 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맞는 질문이 되겠고. 자, 14번에 자,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1번. 자기는 물론이고 부자기엔 종범도 성립할 수 있죠. 부자기에서 방조, 부자기로 범죄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단 이제 보증지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성립할 수 있지만 정범이 자기범인 경우에 부자기에 의한 방조. 자, 부자기에 의한 방조자의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자기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부자기에 의한 종범. 자, 부자기에 의한 종범 가능하죠. 보증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범이 자기범인 경우 부자기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즉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자기에 의한 방조범, 종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럼 부자기로 범죄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예컨대 경찰관이 소매치기를 보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범죄를 도와주고 있죠. 그죠? 부자기로 범죄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단 경찰관하고 피해자는 법령상 보증지위가 있기 때문에 부자기 범이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보증지위가 없어요. 내가 개인적인 내가 경찰도 아닌 내가 소매치기를 봤는데 귀찮아서 안 잡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증지위가 없기 때문에 부자기엔 방조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기엔 방조 되려면 부자기엔 방조 성립 가능하지만 단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부정지위가 없다면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 자, 2번.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에게 자신이 피방조자의 범죄 사실을 방조한 점에 대한 고의와, 그죠? 피방조자, 정범이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기수의 고의가 둘 다 있어야 된다. 즉 방조의 고의와 정범이 기수 나갈 것이라는 정범의 고의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맞고. 자, 3번. 정범이 강도 예비를 할 때 방조를 했죠. 자, 우리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도와준 행위에 따라서 정범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범 실행의 착수가 필히 있어야지만 되는 거. 필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강도 예비의 종범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예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된다는 게 틀렸죠. 예비의 종범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자, 4번. 자, 간호보건이 무면허 진료 행위 후에 이를 의사의 진료법에 기재했을 때, 요 질문이 나온 거는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범죄 종료 전이죠. 종료 전에는 방조범 성립 가능하고 종료 이후는 방조범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무면허 진료 행위, 자,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한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의사는 뭘 한 거냐면, 뭘 주장하냐면, 무면허 진료 행위일 때가 종료 시점이다 얘기한 거야. 그럼 종료 이후에 가담했기 때문에 방조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무면허 진료 행위가 종료 시점이 아니라 언제다? 진료부에 기재할 때가 종료 시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종료 전에 무면허 진료에 가담했기 때문에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방조에 해당이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15번 들어갑니다. 자, 시험 보시면, 자,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어요. 자, 1번. 이거 뭐 백화점에서 상품을 절취해서 자신의 승용차 시고 간 경우죠. 그러면, 범죄, 절취 행위에 제공한 거죠. 승용차는 절취 행위에 제공한 거죠. 그죠? 제공하기 때문에 요 승용차도 작물 되죠. 그래서 그 승용차는 단순히 교통사를 넘어서 작물 운반에 사용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맞고. 자, 이번엔 몰수나 추징이 공소시효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시효에 관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 될 경우 몰수 추징할 수 있다 하니까 요게 2번이 1번은 맞고 2번이 틀린 지문인데 2번도 틀린데, 자, 2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몰수추징은 부가형이죠. 부가형입니다. 이 부가형은 뭐냐면 주형의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주형의 선고가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몰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주형의 선고가 뭐죠? 유죄, 무죄. 그죠? 유죄, 무죄. 이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무죄 선고를 받고도 당연히 몰수할 수가 있다 보는 거죠. 자, 부가형 몰수는 부가형이기 때문에 주형의 선고가 있어요. 유죄, 무죄 주형의 선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어. 그럼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공소시효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주형의 선고가 있다 없다? 없다. 주형의 선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딴 게 틀렸네요. 자, 3번. 피고인이 물론 공범자죠. 공범자의 소유물로도 몰수할 수 있으나 공범자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에 하나에 몰수할 수 있다. 소추 여부 불문하고, 자,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이 그 유죄 판결 받고 나서 이제 그 유죄 판결 선고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공범 을이 공소 제기도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을 같은 다른 공범자는 다른 공범이 이제 유죄 판결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공범은 소추 여부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데 소추된 경우에 한해서 몰수할 수 있다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자, 4번. 집행을 종료하면서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 몰수 대상의 물건을 압수한 경우, 자, 압수 자체가 원래는 다시 이렇게 압수하면 되겠죠. 똑같은 영장 다시 뭐 하면 되겠죠. 압수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죠.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몰수 효력에 영향이 없죠.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자, 4번에 보시면 우리가 몰수 같은 경우는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몰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몰수한 것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것이죠. 압수 그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몰수 자체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수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16번 들어갈게요. 재앙법정죄입니다.
재형법정지 옳지 않은 것. 자, 1번. 위임위법은 수권범을 처벌된 행위를 어떤 것이 예측할 수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측하고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형벌에 관해서는 종류 및 그 사항의 폭 명확히 규정한 것을 전제한다. 맞고. 자, 2번.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미에서 명확성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 최대한 명확성. 요 최대한, 자,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법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최대한 아니다. 최소한으로 명확성을 요구한 것을 최소한까지 가야 되는 최소한 쉽게 예측 일반적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까지 다 명확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게 틀린 거죠. 최소한 볼 수 있다. 2번이 틀린 점이 되겠네요. 자, 3번.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 보호법규가 금지된 행위 및 처벌 종류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이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고. 자, 4번에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인을 벗어나 그 처벌을 확장하는 것은 처벌을 확장하는 것은 재형법정지에 어긋난다. 맞죠? 17번을 합니다. 자, 피해자 승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됐어요. 자, 1번에 피의무고의 승낙을 받아 허위를 기준 고소장의 수사기능이 철저한 무고죄. 우리 피해자 승낙은 개인적 법인만 가능하죠.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적 법인만 가능해도 뭐는 제외? 생명은 제외가 되겠죠. 그럼 개인적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 국가적 법인 무고죄는 여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의무고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 기재한 고소장의 수사기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피해자 승낙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무고죄 처벌할 수 있죠. 처벌할 수 없다니까 1번 틀렸고. 자, 2번. 사문서 위조나 공정증서 원본 불실이 성립한 이후에 피해자 등의 문서로 기재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또 등기가 실제로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법률 영향이 없다 봐야죠. 그렇죠? 그 기재 전에 승낙을 받아서 상관없는데 성립 이후에 나중에 뭐 추정을 부합한다 하더라도 재성립 영향이 없는 거죠. 맞고요. 3번. 피해자 공모에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정했죠. 자, 피해자 승낙이 되려면 진정한 의사를 전달하고 나서 자유로운 승낙을 가져야 돼요. 자, 피해자 승낙 보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진정한 의사를 전달해야 돼. 그죠? 그러면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서 승낙받는 것은 안 되죠. 그럼 보험금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을 가장했다는 얘기는 전제 사건이 뭐가 들어간 거죠? 기망이 들어간 거죠. 기망. 그래서 이때는 피해자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전제 사건은 기망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승낙이 될 수는 없다 보셔야 됩니다. 맞고. 자, 4번에 진단상 가호가 있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피해자 승낙을 했죠. 진정 의사를 전달해야 돼요. 얘는 자궁의 임신을 작은 근종으로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진정 의사를 전달했다 안 했다. 그렇죠? 전달하지 않은 거죠. 그럼 진정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국 피해자 승낙이 될 수 없어요. 위법성 조국될 수는 없다. 자, 18번 들어갑니다. 자, 18번 보시면은 자,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죠. 자, 1번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고지에서 상대방의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자, 인식한 이상 현실적인 공포심을 잃지 않았죠. 우리 이제 그 협박죄는 이제 그 공포심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해악고지를 인식을 했으면 기수고 인식하지 못했으면 미수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식은 해였기 때문에 기수가 되는데 미수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2번 신체 일부만 주거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를 이뤘다. 자,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 평온이 깨지면 기수고 평온이 깨지지 않으면 미수죠. 만약에 이제 강간한 의도로 창문을 열고 머리를 쑥 집어넣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분자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 그럼 평온이 깨졌으면 기수.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미수가 되는 거죠. 이때 신체 일부 들어갔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할 수 있다.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하면 당연히 뭐죠? 기수인데 미수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네. 자, 3번.
법원을 기망해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이죠. 패소 판결, 패소 판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원을 키면서 허위로 소를 제기할 때 이제 실행착수가 인정되고 승소 판결 받으면 기수고 패소 판결 받으면 미수죠. 그죠? 패소 판결 확정된 이로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는 종료됐다. 미수에 해당이 된다. 패소 판결은 미수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에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를 몰고 훔칠생으로 자동차 유리창을 내부로 손전등으로 비춰본 거죠. 자, 우리 실행착수란 거는 뭐냐면 법익침의 직접적인 전 단계예요.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기 직접적인 전 단계는 손잡이 문을 열 때, 손잡이를 잡을 때 실행착수 인정되겠죠. 이거 손전등은 전전 단계예요. 실행착수 부정됩니다. 실행착수 부정되면은 실행착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인데 절도 예비는 처벌 조항이 없죠. 절도 미수다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19번 들어갈게요. 대법원 이제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자, 판례가 인정되지 않는 것. 우리 우리 이제 그 예비의 중지, 예비행위 중지에 중지미수 개념을 도입할 수 없죠. 즉 뭐냐면, 우리가 판례 제시하는 건 뭐냐면, 미수란 것은 최소한 시행착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럼 시행착수가 없는 예비 단계에서는 미수 개념을 인정할 수가 없죠. 예비의 중지에 중지미수 개념을 도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비의 중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즉 공통되는 의무가 있으면은 공동정범 인정 가능하죠. 자, 니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 있죠. 진정 결과 가중범의 예견 가능성의 공동정범 가능하고. 자, 디귿 부작위범사의 공동정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공통되는 의무가 있을 때 인정합니다. 그리고 리을 사후방조. 자, 범죄 다 끝나고 나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사후방조는 우리 각 측에서 독립된 범죄가 성립될 뿐이지 형법총칙 방조를 낼 수는 없는 거죠. 사후방조로서 종범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편면적 종범. 자, 편면적 종범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편면적 공동정범 인정하지 않죠. 그죠? 상호 사역 때 한방의 의사에는 편면적 공동이 인정하지 않고 편면적 교사. 편면적 교사는 의사를 전달을 했지만 상대의 의사를 받아주지 못하는 이 편면적 교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면적 방조는 우리 방조란 것은 도와준 행위가 있습니다. 도와준 행위. 예컨대 우리 은행 강도를 하고 있어요. 은행 강도로 있는데 갑이란 녀석이 은행에 딱 들어갔더니 강도를 딱 보자면 자기 친구야. 그래서 경찰이 들어온 걸 막아줘요. 그죠? 그건 도와준 행위 했죠. 도와준 행위 했는데 문제는 갑이 도와준 걸 몰라요. 이런 걸 편면적 방조예요. 그럼 이런 게 편면적 방조라도 갑은 도와준 행위가 있기 때문에 편면적 종범으로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인정합니다. 자, 비읍 예비의 공동정범 인정하죠. 예비의 종범은 인정할 수 없지만 예비 공동정범 당연히 인정합니다. 답은 기억 리을 1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들어갑니다. 형을 강경히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자, 봅시다. 자구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지만 정황에 참작할 수 있을 때는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구 행위는 이제 가행 자구 행위 같은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 많이 공부했지만 21조 사망 규정 있죠. 야간 기타 불안선 상에서 공포 경험 당연히 벌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적용하지는 않지만 초과했을 때 가행방위 이때는 이항 적용이 준용되기 때문에 참작할 사유가 되는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실행의 수단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 불가능하지 위험성이 있을 때 불능미수죠. 불능미수 어떻게 되죠? 임의적 감면 사유 맞고. 자, 디귿 직계열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의 재물을 절취한 거죠. 자,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형면제가 됐죠. 그죠? 형면제 임의적 감면이 아닙니다. 자, 디귿 피해자의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있죠. 그래서 자복할 때는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자복자수 임의적 감면사입니다. 맞고. 자, 미음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를 결과 발생할 때 자의로 중지했기 때문에 중지임수잖아요. 그럼 필요적 감면이죠. 그죠? 그래서 임의적 강경은 기억, 니은,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형법 총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